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오후 3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소 안은 에어컨 소리와 프린터가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강남대로의 복잡한 차량 소음이 들려왔지만 지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순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강남 아파트 세 채가 모두 낯선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이라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소유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청담동 아파트, 역삼동 아파트 모두 김태연 소유였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늘 말했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우리의 전부야, 지우야. 엄마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다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상속 문제로 찾아오는 고객들을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채 아파트는 모두 김태연이라는 분 소유입니다. 중개사의 말에 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람 명의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한 중개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가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5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지난달에 이전되었습니다. 지난달은 순자가 병원에서 시한부 6개월 진단을 받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가장 최근 건 지난달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네요. 지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억 원 가치의 아파트들이 하루아침에 엄마의 손을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엄마가 이 사실을 지우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모녀 사이에 이런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니 더욱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여기 기록을 보니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지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넘겨주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30년간 모은 재산을 왜 모르는 남자에게 무상으로 줬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김태연이라는 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지우는 간절한 표정으로 중개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우는 부동산 사무소를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의 강남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지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김태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세 채의 임대료로 여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로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해 보였고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순자의 평범한 질문에 지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엄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순자 앞에 앉으며 부동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류 위를 맴돌았지만 내용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이건 좀 복잡한 얘기야. 하지만 순자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미루려 했습니다. 엄마, 30억짜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복잡하다는 말로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죽고 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순자의 말에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한부라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이제야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김태연이라는 사람 알아?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에서 그 사람이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거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없는 딸로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방금 던진 폭탄 같은 말에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우는 자신이 엄마의 혼외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30년간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로 더욱 깊어진 주름 사이로 후회와 미안함이 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냥 말할 수 없었던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살면서 지우 내가 손해본 게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졌어. 그녀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29이었던 순자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유능한 사무직 여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태연은 이미 결혼한 남자였지만 순자에게는 운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획팀 과장이었던 그는 순자보다 5살 많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지만 야근을 함께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순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우의 질문에 순자는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연이 지우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태연에게 지우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우가 태어난 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았습니다. 태연과 마주치는 것이 괴로워서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우를 키웠습니다. 엄마가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연락했어.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순자가 태연을 찾아가 지우의 존재를 알리고 재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경위를 지우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지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태연이 친아버지라고 해도 30년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아파트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지우가 초등학교 때 이사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우리가 드디어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청담동과 역삼동 아파트는 지우가 성인이 된 후에 추가로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했어. 순자는 부분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태연은 순자의 요구에 못 이겨 더 큰 재산을 지우에게 상속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협상은 지우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사라진 아파트, 약속된 더 큰 상속이라는 이야기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드라마 같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태연이라는 사람은 언제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연은 지우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태연에게는 지우와 비슷한 나이의 딸 소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복잡해. 순자는 다시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태연이 지우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욱이 소영의 존재까지 알려주면 지우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태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감췄지만 지우는 이미 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 앞에서 태연과 통화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간 협상 내용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으세요, 엄마.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람과 엄마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고 깊은 음성에서 자신과 비슷한 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와 지우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곧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린 지 정확히 20분 후 태연이 지훈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그의 표정에서 교차했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그를 마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와 코의 생김새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도 지우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보내온 어린 시절 사진 속의 모습이 성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 동요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태연은 지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와 말하는 방식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인 인정이 그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맞지?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딸의 이름이 입에서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의 어색한 태도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지우의 짧은 대답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와의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감동적인 재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부녀의 만남이었지만 어색함과 경계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연은 순자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근에야 지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순자가 의도적으로 30년간 숨겨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제서야 말한 거야? 태연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딸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우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잖아. 순자는 고개를 들어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그 나약했던 여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시한부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의 논리적인 반박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우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현재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방해물로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30년간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태연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사는 해봐야겠어. 태연의 말에 지우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미 순자가 모든 것을 인정했는데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소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지우가 그 이름을 보고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태연은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소영아. 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라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핸드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다른 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태연은 당황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우는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당황스러운 모습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소영이라는 분이 누구죠? 지우의 질문에 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딸이야.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이미 다른 딸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세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일 후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지우는 처음 만나는 이복자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떠난 후 며칠간 지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그리고 그에게 이미 있던 또 다른 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지우에게 소영의 연락처를 주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카페 입구로 들어서는 젊은 여성을 보며 지우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29세의 그녀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지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영도 지우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태연에게서 들었던 대로 자신과 비슷한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소박한 차림새는 소영이 누려온 풍족한 삶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소영은 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소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적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평생 외동딸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지만 지우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다는 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갈 침입자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관찰하며 닮은 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연의 유전자를 공유한 두 사람은 눈썹 모양과 턱선이 비슷했습니다. 카페 안은 평일 오후라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소영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라떼 두 잔이 놓여 있었지만 둘 다 커피보다는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언니 얘기를 들었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태연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소영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버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에 이런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이복자매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30년간 외동딸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언니한테가 아니라. 소영은 커피잔을 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완벽한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너는 내 전부야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생일 파티를 할 때도 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또 다른 딸이 어딘가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색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지우에게 낯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없이 말이에요. 소영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엄마 순자의 고생과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기에는 소영과 아직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지우의 담담한 대답에 소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풍족하게 자랐는데 지우는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왜 아버지가 지우의 존재를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보니 지우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달라고 할 수 있었던 자신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소영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이복자매가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지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30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소영이 아는 태연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아버지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와 며칠 전 알게 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장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라는 존재를 숨기고 살았던 아버지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영이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자매가 자신의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태연이 지우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우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와 이복자매까지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영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외동딸로 살다가 갑자기 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우에게는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된 이상 함께 해결해야죠. 소영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소영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의 회사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마치 감옥처럼 답답했습니다. 태연은 창가에 서서 두 딸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창틀을 움켜쥐고 있었고 등 뒤로 굽어진 어깨에서는 30년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실 전체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태연이 받은 상장들과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증거들이 이제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와 소영은 아버지의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난 후 두 자매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순자가 태연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왜 아파트들이 태연 명의로 넘어갔는지 궁금했습니다. 태연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 있고 당당했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했다. 태연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일을 다시 꺼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와의 첫 통화를 떠올리니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지우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30년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순자가 태연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회사 동문회 명단을 통해서였어.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것을 태연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들에 대한 실망감도 컸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에 순자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
태연은 지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받을 충격을 걱정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순자가 자신을 어떻게 협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우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데요? 소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연의 말투와 표정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지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잔혹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우의 존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됐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태연을 찾아왔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요구하셨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자신 모르게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에게만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지우에게 정당한 상속분을 달라고 했어. 태연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런 요구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의 재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우의 엄마가 협박을 통해 재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파트를 그분에게 넘기신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제야 아파트가 태연 명의로 넘어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태연이 더욱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요구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우와 소영은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당시 우리 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어. 태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뒀다고 하더구나. 30년간 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 태연의 고백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30년 전 일이라면 지우의 엄마와 관련된 시기였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고 따랐던 아버지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순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땐 순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태연의 설명에 지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추악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런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셨는데요? 지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준 돈의 일부였어.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반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믿었던 아파트들이 사실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돈은 자신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순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대응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태연의 말에 지우는 엄마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 순자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죽기 전에 딸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순자의 최종 요구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지우에게 상속하고 내가 저지른 비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야. 그 순간 회장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태연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난 후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순자의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보였지만 병실 안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생명 연장 장치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우는 엄마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태연의 폭로 이후 지우는 엄마를 만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마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우는 병실 복도를 몇 번이나 서성이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엄마와 태연이 말하는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엄마였을까요?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순자의 야윈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 순자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이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침대 옆 탁자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걸 정말 계획하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30년간 믿어왔던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딸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30년간 준비해온 카드들을 모두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겠니?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의지만큼은 강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태연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주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을 때의 굴욕감이 생생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태연이 내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순자가 침대에 기대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연과 만난 후 그녀의 계획은 훨씬 과감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버렸던 남자가 여전히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지우는 엄마 옆 의자에 앉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태연의 회사 자금 유용을 이용해 협박한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소영이라는 무고한 사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렇게 해서 얻은 재산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우의 말에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선량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선량함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안전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순자는 지우가 어릴 때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 학교에서 놀림받던 일, 학원비가 없어서 혼자 공부해야 했던 일, 아플 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게 했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태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태연의 다른 딸인 소영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지우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처음 만났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혈연보다도 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소영의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가 순자가 입맛이 없어 한다고 말하자 직접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협박한 여자의 딸을 돌보는 소영의 모습에서 순자는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태연의 정식 딸인 소영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꿈꿨던 삶을 사는 아이였지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의 따뜻한 마음씨와 지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소영이구나. 순자가 소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태연의 유전자가 확실히 느껴지는 외모였지만 성격은 지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선량하고 정직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영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소영의 말에 순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의 딸이 자신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해결책이라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계획해왔는데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지우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본 후 준비해온 제안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는 공개하되 재산은 정당한 방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태연의 과거 범죄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어진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은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저와 언니가 받을 상속분으로 피해보상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소영이 지유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자매의 제안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뭘 얻는다는 거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유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목표였는데 그것마저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건 깨끗한 양심이에요. 지유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범죄로 얻어진 재산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피해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욱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소영이 지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돌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두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복수 계획은 실패했지만 딸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유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알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렴. 순자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태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들의 미래였습니다. 두 달 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연의 30년 전 회사 자금 유용 사건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를 넘어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30년 전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민한 끝에 지유와 소영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토론한 결과 상속받을 재산으로 정의 회복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매의 인연이었습니다. 태연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가로서의 명성과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태연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고 주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30년 만에 드러난 기업 비리의 진실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딸들이 재산을 포기하고 사회 환원을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두 자매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지유와 소영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시민단체들도 이들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재산을 거부한 두 자매의 용기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금 설립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기업 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첫 주에만 100여 명이 후원 의사를 밝혔고 인터넷을 통해 기금 설립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자매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금 설립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했고 회계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야 했습니다. 지유와 소영은 2주간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며 기금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태연은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회적 제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했던 회사에서 쫓겨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은 지우와 소영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딸들이 선택한 길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소영이 기금 사무실에서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거액의 상속을 포기한 것을 아깝다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잖아요. 지우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진정한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까지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기금 사무실 벽면에는 시민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업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 그리고 두 자매의 용기에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지우와 소영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주 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 비리 척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방송되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 감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업 비리 처벌 강화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머니께서 우리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영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정작 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우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무엇보다 지우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선택한 딸을 보며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금이 공식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납품비 떼먹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장이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법정 소송 비용과 생활비 지원을 받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두 자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지우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소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평생 그 돈의 출처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금 운영 6개월 후 지우와 소영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기업 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딸들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복수는 실패했지만 딸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후회보다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지우가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시민들이 보내온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와 소영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비록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성애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순자는 그 꽃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우와 소영은 매일 번갈아 가며 순자를 돌봤습니다. 두 자매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지우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도 옆에서 순자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적이 될 뻔했던 두 가족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순자는 두 딸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강했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모든 걱정과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옳은 길을 택하렴. 몇 주 후 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의 회복 기금의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기업 비리 피해자들이 순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딸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낸 셈이었습니다. 태연도 장례식장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관 앞에서 오랫동안 묵념을 올렸습니다. 30년간 외면했던 여자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지우가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우와 소영은 함께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 세 채의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정의 회복 기금은 200여 명의 기업 비리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 감시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지우와 소영은 이 일을 통해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 위에 건설되는 것임을 두 자매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소영이 기금 사무실에서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벽면에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두 자매는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얻었잖아요.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양심, 진정한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까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는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의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삶의 의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와 소영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 채널에서는 현실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